일단 문학의 본질하고 구조인데 여기에 소단원이 특성하고 기능이에요. 기능에 조금 초점을 먼저 맞춰보면 단원에서 이게 인식적인 문학의 기능이 있어요. 내가 몰랐던 거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정확한 뜻은요. 근데 인식적이라고 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몰랐는데 산수유나무가 이렇구나. 산수유나무에서는 농산물이 그 그늘이구나. 이런 것들. 내용적인 부분에서 캐치만 보편적으로 해주면 돼. 그리고 윤리적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 윤리는 그거 있잖아요. 너 윤리가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고 어떻게 변화되는지 성찰하는지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거든요. 그게 윤리고요. 마지막 미적 기능이 있어요. 미적은 아름다우면 돼요. 근데 어떻게 아름답냐? 비유를 쓰면 아름답다고 하고요. 리듬이 느껴지면 아름답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능에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쓰고 갈게요. 인식, 윤리, 미적, 기능에다가 아무 때나 적어주세요. 자, 그러면 본격적인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현대시 같은 경우는 갈래를 먼저 설명드리면 얘는 운문갈래고요. 왜 운문이에요? 라고 하면 운율이 있어서 운문갈래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전체적으로 감정적인 것을 많이 노래해서 서정갈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정서를 많이 노래하기 때문이에요. 되겠죠? 그래서 특성상 뒤에서 소설 나왔을 때 할 테지만 운문의 반대는 뭐라고요? 산문, 줄글, 이야기, 운율이 없는 거. 서정, 정서를 노래하기보다는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는 거는 서사갈래.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갈래에 대한 특성이 전체적인 시에 대한 특성인 거고요. 시는 우리 정규 때도 계속 했지만 형식과 내용이 초점을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형식은 뭐가 있겠어요? 표현 방법이요. 표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감각적인 이미지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법 하는 수사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하면 형식에서 수사법이 얘들아 표현 방식이야. 표현 방법 이것도 있고요. 뭐 색채 이미지 무슨 이미지다 심상이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시에서 화자가 뭐 하고 있는지는 내용적인 부분이지만 그 화자가 그 다루고 있는 전개 방식이 있어요. 그것도 형식에 들어가죠. 전개 방식은 어떤 거? 시간의 흐름대로인지 계절의 이름인지 공간의 이동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게 이제 형식이에요. 그래서 등등등등등 이런 부분들이 형식 문제가 표현상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 이런 식으로 알맞지 않은 것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은 방금도 얘기했듯이 그 화자가 중심으로요. 얘가 어떤 상황이에요? 이별했어요? 아니면 뭘 바라보고 있나요? 그러면 바라보고 있으면 걔 감정은 어떤데요? 그래서 바라보고 끝인가요? 태도가 있나요? 이런 것들이 내용에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 특히나 형식도 마찬가지지만 선택지에서 서울여고는 어휘를 잘못 뜻으로 이상한 뜻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틀리게 맞게 이렇게 골라주면 안 돼요. 오케이? 내가 슬퍼요 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심정인데 이게 고통까지가 아니야. 정신적인 고통이냐 육체적인 고통이냐 이런 것들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줘야 돼. 내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힘들어요. 맨날 울어요.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아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선택지 중에 OX를 골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현대시는 지 혼자 딸랑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심지어 여기 산수유나무 농사는 너무 짧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나오는 작품은 없어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뭐랑 많이 나온다? 복이랑 같이 나오거나 혹은 가나다 등등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뭐가 나오겠어요? 공통점과 차이점 물어보겠죠.
오케이. 그래서 공통점 차이점 물어봤을 때 얘랑 뭐요? 형식으로 엮을 수 있는지, 내용으로 엮을 수 있는지, 이걸 계속 훈련하는 연습이 돼야 돼요. 문학은 이게 핵심. 알겠죠? 이거 쓸 거 쓰고 정리하고 본문으로 갈게요. 쓸게. 그냥 간단하게 알기 쉽게만 메모하세요. 간단하게만 메모하고 다 썼으면 넘어갈게요.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내용적으로만 체크 좀 합시다. 기억에 꼭 잘 남게요. 얘는 내용은 진짜 쉽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면 애들이 막 탈려.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냥 산수유나무 노래하네 이러고 넘어가니까. 근데 기본적인 이해가 돼야 돼. 자, 산수유나무가 노란 꽃을 터뜨리고요. 그리고 산수유나무는 그늘도 노랗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산수유나무를 둘러싸고 얘가 한 일에 대해서 지금 이행은 주목하고 있거든요. 핵심 단어는 산수유나무의 뭐? 꽃. 그 다음에 산수유나무의 뭐? 그늘. 이거거든요. 얘가 나타낸 산수유나무가 피워낸 것은 꽃이고 만들어낸 것도 그늘이야. 그죠? 얘 입장에서 봤을 땐 둘 다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꽃을 피워냈고 그늘도 만들어냈어. 근데 산수유나무에 포커스를 맞추면 산수유나무가 꽃을 피워낸 거잖아요. 아니면 꽃이 그냥 피어난 거잖아요. 얘는 햇빛 안 받고 물 안 주면 안 피어나잖아. 근데 얘가 스스로, 주어가 산수유나무가 꽃을 터뜨리고 있다라고 스스로 표현하니까 여기에서는 뭐라고 하면 좋아요? 얘는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 혹은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하고 있다. 주체적으로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표현 방식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산수유나무 노란 꽃 터뜨리고 있는 거 오케이, 그럼 표현법으로 주체적으로 나타내는 거 꽃 터뜨리는 건 당연한 거야. 근데 그늘은 어때요? 색을 비유하자면 어두움에 가깝죠. 명암 중에 암이잖아. 그지? 근데 그게 노랗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묘사한 거기 때문에 얘는 뭐야? 되게 일반적인 사람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학교에서 참신한 발상, 뭐 개성적인 인식 이렇게 나타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 참신, 개성적 요것만 써주자. 인식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은 보아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라고 하는 건 뜻 보시면 안쪽으로 오그라져서 말려드는 거잖아요. 뭔가 퍼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의 느낌 아니에요? 그죠? 안쪽으로 오그라져서 표현한다라는 건. 그치? 그러면 이 그늘 자체가 더더더더 좁아진다라고 하는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명령하고 있어요. 맞나요? 뭐라고 명령하냐면 봐봐 라면서 야, 나무는 그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늘 또한 하나의 결과물이야. 그늘 또한 나무의 한 해의 농사야. 그래서 산수유나무는 그늘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지.
아니, 나 마음에 그늘이 없네. 여유가 없고 좀 뭔가 뭐 이렇게 쉬는 게 없네 라고 불평 투덜투덜 하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다 힘들고 짜증나 막 이런 식으로 기댈 데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야, 너네 생각해봐. 산수유나무도 그늘을 만들어낸 거 일부러 저절로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자는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대상은 누구라고요? 말을 건넨 대상?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이죠. 하자 입장에선. 투덜투덜 거리는 사람은 보아라. 형식 볼게요. 보아라 라고 했으니까 명령령 어미예요. 명령령 어미는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렇게 해라라는 행동 유도 맞죠? 그거를 권해서 이제 이끌어간다 라고 해서 권고라고 합니다. 권고. 명령령 어미에서 태도 드러나나요? 그러면? 태도. 그쵸. 권고하는 태도, 권장하는 태도 드러나죠. 그래서 마음의 그늘이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번 봐봐라. 나무는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그늘 또한 나무에 한해 농사야. 즉 계속 얘기하지만 농사는 하나의 결과물. 노력 성과겠죠. 노력의 성과. 그래서 표현을 해요. 야, 산수유나무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표현법 뭐예요? 얘가 농사 짓는데요. 사람처럼 표현하네요. 의인법이죠. 꽃은 하늘에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대요. 꽃은 하늘에서 플러스의 느낌 넓어져요. 피우지만 그늘은 땅에서 또 넓어져요. 피워내요. 플러스의 느낌. 확장되죠. 그지? 근데 표현법 뭐야? 뭐뭐는 뭐뭐지만 뭐뭐는 뭐뭐다 라고 하는 뭐야? 대꾸법. 어떤 모습이랑 대조돼요? 그늘이 땅에서 넓어진다라는 모습은 마음의 그늘이 마이너스 옥말려드는 사람이랑 대조되죠. 그지? 그래서 얘네들 자체는 지금 여기에서 여기랑 대조되는 거죠. 그지? 넓어지고 불평한 사람들은 옥말려든다고 불평하니까. 산수유나무가 뭐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대요. 자, 두 가지 표현법 사용하고 있어요. 농부처럼이니까 처럼 뭐요? 직유. 근데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대요. 의인이겠네요. 자, 그래서 끌어모으면 벌써 노란 좁쌀 5대의 무게의 그늘이래요. 그 무게의 그늘이래. 그러면 그 무게를 지니고 있는 대상은 뭐라고요? 그늘. 맞지? 그늘이 무게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더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추상적인 걸 구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늘을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눈밖에 없었어요. 원래 시각. 그지? 얘가 검었고 얘가 밝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심지어 밤이면 그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라요. 맞죠? 근데 그 그늘이 무게가 있다고 표현하는 거니까 조금 추상적인 것에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정리하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형상화 이런 단어 많이 나옵니다. 형상화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되는 이런 부피의 단위고 구체적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리 좀 해볼게요. 중심 대상은 뭐예요, 여러분? 산수유나무에 좋습니다. 그럼 OX로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노란 꽃을 터뜨리고 그늘을 들이우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나는 이라고 하면 아니죠. 내가 산수유나무 아니죠. 여러분 화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표면적으로 화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라는 글자가 없어요. 우리라는 글자도 없고요. 맞죠? 중심 대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거지 화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화자가 드러나 있지 않아요. 대상 없고요. 화자가 없고요. 그럼 중심 대상이 산수유나무인데 그럼 화자와 산수유나무의 관계는 뭐예요? 화자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산수유나무 보고 있어요. 맞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산수유나무 자체를 비슷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 누구랑 비슷하다고 여기겠어? 여기서? 농부. 농사가 아니라 농부죠. 그죠? 그래서 얘는 농부랑 비슷해요. 그래서 유사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부는 무슨 일을 해요? 농사 지어요. 얘는 무슨 농사 지어요? 농사 짓는데? 그늘 농사 지어요. 그럼 농사를 짓는다라는 거는 어떠한 노력일 거 아니야. 맞지? 노력인데 그 노력을 통해서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농사 지으면 농부는 뭘 얻어요? 뭐 농산물, 곡식 그런 것들을 얻겠죠. 그치? 결과물을 얻겠죠. 농산물 이런 것들을 얻겠죠. 근데 산수나무는 뭘 얻어요? 그늘을 얻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결과물이 있다라고 하면 뭘? 꽃. 그치. 얘가 노력해서 피워낸 거잖아. 꽃과 그늘이지. 얘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거. 그치? 그래서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를 중점적으로 하냐? 산수유나무랑 농부랑 유사하고 심지어 공통점을 위주로 전개하고 있어요.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렇다면 왜 자꾸 농사 거리냐면, 자, 제가 이거 다른 학교에서도 막 수업할 때 농사 설명하면 농부가 농사를 왜 지어요? 라고 하면 이성적으로 보였을 때 당연히 돈 벌어먹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 근데 문학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고. 농사를 지으면 나만 좋아? 그건 아니지. 왜? 이 깻잎과 상추와 쌀을 먹을 사람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지? 그리고 또 뭘 다뤄요?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지? 그게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줘야 돼. 돈 벌려고 지져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농부가 하는 농사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둬야 돼요. 그러면 얘랑 같이 이어지겠죠. 얘의 가치는 뭐냐? 설명이 들면 가치는 남을 뭐 하는 거예요? 베푸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고요. 그치? 남을 위해 베풀기. 그 다음에 무엇을 다룬다고요? 생명 다룬. 그러면 생명을 다룬다라고 한다면, 남을 위해 베푼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의 그늘은 긍정적이게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베풀고 생명이라고 지금 치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늘의 상징적인 의미가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뭐야? 기댈 수 있는 곳. 우리가 더운 땡볕의 여름날 그늘 가면 시원하잖아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곳. 다른 이 산수유나무 입장에서는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겠죠. 그지? 그래서 정리하면 이때의 그늘은 남에게 주는 배려, 의지할 곳,
C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기 OX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자, 여기서는 대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나요? 대조의 방법. 대비, 대조. 그죠? 뭐예요? 불평한 사람들 나왔잖아요. 그죠? 대조. 뭐랑 대조되는 거야? 불평한 사람들은? 산수유나무. 그래. 그럼 산수유나무랑 대조되고 대비돼. 그것도 맞아. 근데 왜 대비되는지? 이 사람은 배려하고 베푸는 그늘이 있고 산수유나무는 이 사람들은 그런 배려와 베품이 없어. 지 밖에 생각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다른 말로 할게요. 산수유나무 같은 경우는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 얘네들 이타적이지. 근데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거지. 그리고 OX. 농사를 하려면 노력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요. 산수유나무가 그늘을 만들려면 노력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해요. 어디 구조에서? 그냥 들이우는 게 아니라 농사라고 표현을 하니까 노력을 하고 정성을 기운다. 알겠지? 그리고 꽃은 하늘에 피우고요. 그늘은 땅에서 넓어진다. 이것도 대구법이라고 했어요. 꽃이 우리 결과물이니까 하늘에 상승적인 이미지, 그 다음에 땅에서 넓어진다, 하강적인 이미지 해서 쭉쭉쭉쭉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의인법을 사용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 그늘을 끌어모으면 5대의 무게라라고 하는 거는 많다는 거야, 적다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많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적다는 걸 표현하는 거야? 많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늘이 배려가 꽉꽉꽉꽉 빼곡하게 되어 있다. 빽빽한 진한 그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게까지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표현법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자, 의인법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책상을 표현할 때 야, 책상이 이렇게 흔들리니? 책상 추워서 떨고 있니? 이렇게 표현을 해. 그러면 어때? 평범한 거야? 특이한 거야? 특이하게 표현한 거잖아. 그치? 의인법이나 아니면 진짜 남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는 표현법은 웬만하면 참신한 발상, 개성적 인식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알겠지? 일반적인 인식이 아니라 뭔가 의인법 사용했다, 화류법 사용했다 그러면 다 참신한 걸로 가져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누가 그늘을 무게 있다고 표현을 해. 이것도 참신하고 개성적인 발상인 거죠. 그죠? 그래서 참신하다, 개성적인가다 라는 것은 개념이 이만큼 있어요. 거기 안에 의인법도 있는 거고요. 요거처럼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킨다 라는 표현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걸 외워주는 게 아니라 이해를 먼저 해줘야 돼. 그래야 다른 문제도 풀거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시상 전개 방식이네요. 일행에서는요, 산수유나무가 뭐랑 피어내고 만들어낸다고? 꽃이랑 그늘. 그치? 산수유나무, 꽃, 그늘, 생성. 그 다음에 우리 사에서 7행 같은 경우는 그늘 보라고 권고하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낸다고? 그늘은 뭘 통해서 만들어낸다고? 노력. 그러니까 노력이 뭐라고 나와 있죠? 시어로? 농사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농사로 피어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늘, 농사로, 그늘 넓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좁쌀 그 5대의 무게로 그늘 피워낸다. 농사 지어낸다. 이라고 결과물이 나온 거죠. 네. 넘어가시면 그늘의 의미. 서울여고 참 이런 거 좋아해요. 1번 별표 그늘의 의미.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고 아니면 뜻을 보기 여러 개 줍니다. 그래서 엮어가지고 나타내주는 거, 문장에 따라서 엮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 4가지로 간단하게만 요약을 합시다. 첫 번째, 어두운 부분 한 편에다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지할 만한 대상. 대상의 보호나 혜택. 그 다음에 숨겨진 처지 환경. 네 번째, 불안, 불행. 봅시다. 제가 예상하면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거를 보기에 그냥 줘요. 외우라는 건 안 하고. 그리고 문장을 4개나 5개를 줘요. 거기에다가 번호를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에 해당하는 문맥적인 의미 뭐냐. 기본적인 어휘 파악하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그늘의 의미가 뭐냐 있는 것을 또 한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운동장에 갔더니 그늘이 져 있다 라고 하면 어두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쵸? 아니면 야 그림에 좀 그늘이 많다 라고 하면 명암 대비 암이에요. 그죠? 의지할 만한 대상이나 보호 혜택은 그거죠. 야 너 언제까지 부모님 그늘 밑에서 일할래? 그늘 앞에서, 그늘 안에서 생활할래? 이거. 그러니까 부모님 집에서 용돈 받고 이런 것들을 2번이라고 하는 거 맞죠? 숨겨진 처지나 환경. 걔는 그 그늘 속에 뭔가 숨겨져 있어. 출생의 비밀이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늘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겠죠? 마지막. 쟤는 어디 뭔 일 있나 봐. 얼굴에 그늘이 가득해. 이렇게 표현을 쓸 때. 그치? 기본적인 어휘의 이해가 있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몇 번이라고요? 이 시에서 그늘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나 보호 혜택이라는 거겠지. 그치? 2번이야. 그럼 부가적으로 써보자 얘들아. 서술형 연습해 보시면 이거는 알겠는데, 사전적인 의미는 알겠는데 조금 더 말을 풀어 자연스럽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의지나 혜택, 보호 이런 것들을 주는데요? 누구한테?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들한테. 자, 생각해보면 그 아프리카 초원에서 너무 덥잖아. 사자들 어디서 서? 그늘 밑에 쉬어.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지할 만한 대상 보호 혜택, 거기에서 어두운 부분에서 쉬는 거잖아. 그지?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다른 생명들에게 위안, 위로 주는 그늘이다. 그리고 베푸는 공간이다. 이것도 써줄게. 베푸는 공간.
인과관계를 봅시다, 여러분. 자, 꽃이 하나도 없어.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 나무야. 겨울나무 같은 거. 겨울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거기에 뭐가 구체적으로 그늘 만들어내는 거라고? 꽃이, 잎이, 맞지? 그러면 하얀 꽃을 노란 꽃을 터트리고 그늘 농사 지은 것은 꽃은 하늘에 피우는데 그늘은 아래로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럼 그 의미는 뭐예요? 꽃이 피우면서 그늘을 만들어내면서 말 그대로 위에서 주는 휴식하고 안식처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치? 정리. 꽃을 피워 그늘 형성. 그래서 휴식, 위안 주는 공간 만들어낸다. 네, 넣었으면 넘겨주시고.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산수유 나무의 모습이 뭔지 말해보면, 불평하는 사람들한테는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아라? 그리고 뭘 까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 이기적. 그리고 화자가 보여주고 싶은 산수유 나무의 모습은 이타적. 그치? 요거 간단하게 쓰자. 이기적, 이타적 의 모습. 뭐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1번은 제가 요거 인식과 윤리와 미적 기능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새로운 거 아는 거, 모르던 거, 그냥 산수유 나무가 그늘을 만들어내고 있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윤리적 기능이라고 하는 건 성찰해야 되겠잖아. 그리고 미적은 내가 아름다움, 리듬감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산수유 나무에서의 모습, 그리고 인간 세계의 모습이 대비되는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 어떤 기능이 맞는 걸까요? 이 시에 형상화되어 있대요. 일단 형상화되어 있다. 이 시에 형상화되어 있다는 건 이 시에 드러나야 돼. 산수유나무 있죠? 모습. 인간 모습 있어요? 없나요? 농부. 인간 농부 맞는데 또? 보아라. 누구한테 보아라? 불평하는 사람들한테 보아라고 하고 있어. 인간 모습 드러났니? 많은 친구들이 얘랑 헷갈려 하거든요. 얘는 좀 쉽게 알아요. 뭐 아름다우면 끝이니까 아름다움을 믿자. 근데 얘랑 헷갈리는 이유는 얘는 본문 안에 있어, 인식에. 근데 얘는 본문 안에 없어. 예를 들어서 그거야. 뒤에서 할 거지만 윤리는 어떤 느낌이냐면, 야, 현대인들 봐라. 너 현대인들 불평하는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해서 현대인을 본문에 없는 걸 끌어다가 붙여. 그게 윤리야. 근데 제가 이거 뭐 물어봤죠? 인식적인 기능은 여기 들어가 있니 안 들어가 있니, 본문에 있니 없니, 이걸 따져주는 거야. 오케이? 오히려 내재적인 관점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작품 안에서만 활용하는 거. 오케이? 즉 얘는 지금 인식적인 기능을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가 나온 거예요. 헷갈리겠죠? 이런 문제들을 할 때 감상하는 방법, 문학의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감상하는 방법으로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려울 수 있겠죠? 그러면 기준점이 뭐라고? 인식적 기능은 본문 내용만 활용하는지, 인식적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인식하고 알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본문에 있으면 그게 인식이에요. 근데 없던 것까지 막 끌어온다? 그러면 윤리에 가깝겠지, 성찰하니까. 근데 미적은 그런 형식적인 리듬감, 비유법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산수유나무의 모습은 우리 베풀기를 좋아하는 거고요. 인간 세계의 모습은 베풀기를 싫어하고 마음이 그늘이 옥말려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요거랑 같은 거예요. 요거를 여기다가 정리해야 되는데 이타적, 배려하고 이기죠. 불평하고. 산수유나무처럼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이 어떠한 가치가 있을지 얘기해보자. 봐봐. 있어요, 본문에. 그늘 농사를 짓는 삶은 있어요. 근데 어떤 가치를 논하거나 뭔가 표현을 하는 거는 본문에 없잖아요. 이게 윤리라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그 가치가 뭐야? 현대인들아 봐. 너네 성찰해. 윤리적으로 살아. 이게 윤리적 기능. 알겠지? 2번은 윤리적 기능 써주시고. 그러면 정리하면 불평하는 현대인들, 성찰, 반성, 한 후 우리 그늘이라는 배려, 위로이 주는 가치, 알게 함. 마지막. 자, 윤리는 아시겠죠? 요런 느낌이라는 거. 너 반성해, 성찰해. 그 다음에 목적은 뭐냐면 삶을 좀 더 넌 좀 좋게 살아라. 이게 윤리적인 기능이야. 마지막 미적 기능은 뭐냐면 독창적인 상상력이거든요, 여러분. 요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 본문에서 좀 이따 할 건데 산수유나무는 어쩌고 저쩌고, 그지? 산수유나무는 어쩌고 저쩌고 비슷한 그 구절하고 단어가 계속 반복된다. 맞지? 그래서 그것도 미적 기능 중에 하나야. 근데 우리 여기에서의 포인트를 맞추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야? 통념, 즉 일반적인 인식과 반대되는 거. 통하는 개념이에요. 이거와 대조되는 개성적 인식, 참신한 발상, 이거요. 이게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야. 요걸로 간단히 여기에다가 정리 좀 해볼게요. 개성적인 인식, 참신한 발상은 여기에서 사용된 표현법 중에 하나의 사람처럼 표현하는 거 뭐야? 의인법.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는지, 맞지? 산수유가 그늘 농사를 짓고 있다. 농사를 농부처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노란 그늘, 그늘도 노랗다라고 표현해요. 맞죠? 그늘이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채색이거든요. 그걸 노랗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 형상화. 적어주시고, 이런 거 보면 되게 예쁘게, 뭐 아름답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네. 감동 느끼고 참신하다 라고 느끼는 거죠. 이게 바로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본문에서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반복되는 거 그것만 운율 형성하는 요소만 보고 문제 풀게요. 운율 형성 요소. 자,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한다면 일단 단어 반복돼요. 단어 뭐야? 산수유나무야, 산수유나무야, 그늘이야, 그죠? 등등등등. 그래서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구절 반복되나요? 구절. 구절. 반복 안 돼요? 아닌가? 이거 봐봐. 산수유나무가 농사를 짓고 있다. 산수유나무가 농부처럼 농사를 짓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요것도 구절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케이. 구절 반복되고. 반복. 그 다음에 종결어미 반복돼요? 종결어미. 네. 뭐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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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다. 이렇게 해서 종결어미 반복. 어미 반복.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 나눠요. 뭐라고 나오냐면 이제 구조요. 문장 구조. 그래서 문장 구조가 뭐뭐가 뭐뭐 하고 있다. 뭐뭐는 뭐뭐다. 뭐뭐가 뭐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 구조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라고 많이 나오죠. 문장 구조예요. 똑같아요. 통사, 문장 구조 반복. 반복하면 어떤 게 생긴다고요? 운율, 리듬감.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 리듬감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다. 오케이. 문제 풀고 쉬자. 문제 풀고 쉬는데 자습서에 아마 이런 작품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제가 해설을 드릴 거예요. 자, 문제를 일단 풀어볼게요. 정지용 시인의 장수산인 거고요. 일단 그 자습서 문제 중에 3번의 보기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치? 왜냐면 낯선 어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벌목 정정이라고 하시면 벌목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무를 베는 거예요. 벌목하는 거. 그치? 벌초하는 건 풀을 베는 거고 정정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의성이야. 의성어야. 쩡쩡 이렇게 베는 거예요. 되게 아주 설명을 안 하면 아예 모르겠죠? 그래서 벌목, 나무를 베는데 쩡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쩌렁쩌렁 나무 베는 소리예요. 의성어예요. 자습서에서 바로 메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름드리 큰 소리 베어짐도 하이라고 나와 있어. 아름드리라고 하는 건 큰 나무야. 아름드리라고 하는 건 큰 나무. 큰 솔은 뭘까요? 솔은 소나무. 그죠? 소나무가 베어짐 즉도 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골이 울어서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온 즉도 하다라고 나와 있어. 골이라고 하는 건 골짜기겠죠. 골짜기에 울려서 메아리 소리가 쩌르렁 돌아온 즉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에서는요. 지금 벌목, 나무를 베면서 쩡쩡 소리가 나고 이랬거니 큰 소리, 큰 나무의 큰 소리 베어짐직도 하고요. 골짜기가 울려가지고 메아리 소리가 쩌렁쩌렁 돌아옴직도 해요. 그런데 다람쥐도요. 어떻게 한대요? 좇지 않고 따르지 않고요. 새도 울지 않아서 깊은 산 고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숲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조용한 고요의 상태야. 근데 그 고요를 더 강조하려고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차라리 뼈를 저리우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가 저리다고요? 뭐가 뭐를 저린다고? 고요가 뼈를 저린다고요. 이게 고요가 진짜 심하다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말 고요하다라는 것을, 고요가 심화되는 것을 표현하는 구문이에요. 그리고 눈과
밤이 종이보단 희거나 라고 하고 있어. 종이, 페이퍼 보다 뭐래요? 뭐일 것 같아? 종이보다? 희다. 뭐가? 눈과 밤이 종이보다 희대요. 달도 보름을 기다려서 흰 뜻은 한밤 이골 걸으리란다? 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말투가 좀 어색하긴 하지만 걸어보게 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의역해 주셔도 돼요. 걸어보게 했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걸어보라는 뜻인가? 보라는 뜻인가? 그래서 달도 보름을 기다렸대요. 그 뜻은 한밤 이골짜기를 걸어보라는 뜻인 건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뒤에 요거를 좀 해석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우절 중이에요. 포인트는 여기에서 얻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절, 중 떠오르면 절에 있는 스님, 그걸 중이라고, 그분들을 중이라고 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절이라고 하는 건 위에 있는 절의 스님이 6판을 뭔가 했나봐. 근데 6판을 지었나봐. 졌어. 근데 어떻게 됐대요? 태도가 뭐예요? 6판 졌는데 어때요? 웃어요. 무슨 판을 했냐면 장기나 바둑 이런 것들을 하겠죠. 했는데 6번을 졌는데 6번 웃어. 이런 의연한 태도예요. 아마 화자랑 스님이랑 6판 내기 뭔가를 했나봐. 근데 6판 스님이 지고 화자는 뭔가 이겼나봐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스님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의연하게 담담하게 올라갔어요. 조차리 늙은 사나이에 남긴 냄새를 줍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냄새 후각이고요. 그 냄새를 줍는다 라고 얘기를 표현했으니까 구체화시킨 거겠죠, 여기도. 혹은 얘가 의역하면 좇는다 라고 표현이 돼서요. 따른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실음 나오잖아. 실음 부정적, 긍정적? 부정적. 바람도 일지 않는 고요에 심이 흔들린대. 얘들아, 뭐가 심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시름이 흔들린대요. 그런데 바람 하나도 일지 않는 그것에서도 흔들린다는 거야. 걱정이 흔들린다. 그러면 얘 내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이죠. 내적 불안정이에요. 얘 감정은 이래요. 상황은 이래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오, 얘 태도 뭐래요? 견딘대. 견디로나. 차고 오련히 슬픔도 꿈도 없이 장수산속 겨울 한밤내. 어떤 친구가 저 한밤내를 한밤 냄새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만대로 멋대로 의역하면 안 되고 겨울 한밤 내내 뭐요? 차 견딘대요. 포인트는 이거죠. 태도가 뭐요? 인내 이겠지? 그리고 차고 감각적인 이미지 맞나요? 차다. 감각. 무슨 감각? 차다. 무슨 감각? 촉각. 슬픔도 끝도 없이 장수산 속 겨울 한밤 내내. 그래서 얘 공간적인 배경이 어디라고요, 여러분? 장수산이요. 제목인 장수산이요. 그래서 이 장수산 속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조용해요. 고요해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얘가 내적 갈등을 했어. 뭔가 불안했어요. 너무 단절된 것 같아서요. 그죠?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시름이 흔들린다. 여기서 나왔어. 근데 얘 태도는 견딘대. 누굴 보고 아, 저 스님처럼 되게 인내하고 견뎌야겠구나 라고 해서 알고 여기는 견디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 문제 푸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고요가 뼈를 저리운다? 이거 부정적 아니에요?
근데 내가 뼈를 저려야지. 고요가 주체인데? 고요가 뼈를 저리우는 건데? 내가 아파야지 그러면. 내가 뼈를 저린다고 해야 되는데 고요가 뼈를 저려온다니까 고요를 심화시키는 표현인 거고요. 그죠? 그리고 시름은 흔들린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뭔가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치? 문제 풀다 보면 그걸 마주쳤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만 핵심 정리 장수산 워낙 조금 낯선 시여가지고 해석을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핵심 정리는 일단 되게 탈속적이에요. 탈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세속을 벗어났다라는 소리야. 세속을 벗어나. 자연하고도 유사한데 자연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 자연만 찬양하거든요. 근데 탈속이라고 하는 건 속세를 벗어난 거야. 그러니까 조금씩 의미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세속 벗어난 거예요. 탈속이라고만 메모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독백척 혼자 말하는 거요. 청각과 시각 속에서 산중의 정경, 경치예요. 형상화하는 거고요. 고어,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뭐 이름이냐 뭐 어쩌냐 막 이러면서 뭐 냄새냐 이러는 건데 고어가 옛날 말이야. 알겠지? 옛날 말투를 사용해가지고 되게 우아하고 고전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경치, 조용하다 묘사하고 뒤에 나 견딜 거야 하니까 선경우정. 맞지? 써줄게. 선경우정 써주자. 먼저 장수산의 고요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뒤에 정서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4번 시행의 종결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건 뭐냐면 너무 문장이 길어. 그래 일부러 줄줄 끄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문장 길이가 길어진다. 그리고 탈속적 소설 초월적인 세계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 거 계속 뭐요? 속세랑 멀어지려고. 그치? 또 예스러운 말투, 이게 고어죠. 자연에서 많은 감흥하고 신비한 느낌 해준다라는 거고요. 주제는 탈속적 삶에 대해서 동경하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항하는 태도는 뭐예요? 암울한 시대, 현실 어떻게 대응한다? 의지적, 인내, 견디란다. 알겠지? 그래서 보기에서 엮어서 같이 봐주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한 외부 작품, 요거는 완전 간단하게 할게요. 쉬운 거니까. 얘도 자습서에서 같이 풀었는데요, 방금. 모란이 피기까지는 워낙 그 중학교 때도 많이 유명한 시여가지고 보시면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얘는 뭘 기다려요 그러면? 봄이요. 근데 왜 기다려요? 봄을? 모란 피우려고요. 좋습니다. 근데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얘 기다리는데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이래.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의 달. 당연히 모란을 기다리는데 뚝뚝 떨어져 버리니까 서름 나가는 거죠? 그죠? 정서 이어지네요. 5월 어느 날 하루 묻었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보인대요. 자, 5월 달에 꽃잎이 져요. 즉 늦봄에 져요. 초여름에 져요. 그죠? 그래서 천지의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요. 부재네요. 뻗쳐오르던 내 보람을 어떻게 한대요? 서운케 무너졌대요. 심지어 보람이라는 건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니까 없어진 것을 너무 서운하고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겠죠. 계속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헉, 얘는 모란만 생각해서 1년을 다 보내나 봐. 그지? 계속 360날 한양 섭섭해 온대요. 이게 문제로 나왔을 거예요. 360날. 그지? 360날이 그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몇 년? 1년 정도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 그냥 1년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365일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360날이라고 왜 표현을 했을까? 왜? 덧쓰기 귀찮아서? 굳이 5일 붙여야 되니까 좀 길어요. 아니야. 그게 문제 포인트가 아니라 1년이라고 쓰면 되잖아. 왜 이걸로 쓰냐고. 360날을 왜 이렇게 쓰냐고. 길게 느껴지게 하려고. 얘 지금 뭐 하는 상황인데? 상황은? 아니 상황. 뭘 기다려요? 봄 기다려요. 봄 기다리는 게 빠르게 지나갈까? 느리게 지나갈까 했을 때 느리게 지나간 걸 강조하려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거야. 야, 우리 일주일만 있으면 뭐가 있어. 행사가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야, 우리 7일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야. 길게 표현하려고. 같은 날인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360날 한양 섭섭해 웁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이라고 표현하네요. 360날이라고 왜 표현했다고요? 뭐의 깊이? 기다림을 오래 한다. 기다림. 또 서러움. 깊이를 더 심화시켜서 표현하려고. 그지? 그래서 360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잘 나오는 표현법, 요거 엄청 많이 나오죠? 찬란한 슬픔의 봄을? 역설법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죠. 왜 찬란한 슬픔의 봄일까요, 그러면? 얘 봄 기다리죠? 근데 얘 365일이 아니라 360일 기다렸어. 지금 거의 1년 기다렸어? 이제 5일 뒤에 이제 필 건가 봐. 그지? 그러면, 찬란해. 필 거니까. 근데 뭐야? 금방 져버려요. 슬프죠? 그래서 찬란한데 짧게 끝나가지고 슬프다라고 표현하는 역설법이에요. 역설법은 뭐 한다? 강조. 역설 강조. 그 다음에 여기 저기 마지막 얘기를 통틀어서 보면 나는 아직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장 순서 바뀌었죠? 이게 무슨 표현법? 도치까지 사용했습니다.